샬롬 25번째. 필릭스가 유저 그룹의 모든 회원 앞으로 인류와 제노테리온 사이에 퍼스트 콘택트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득이양양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처음에는 예의 그 괴상한 말투 때문에 혹시 잘못 이해했나 생각했지만 다른 회원 두 사람이 애나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필릭스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뉴로블래스트 엔진의 이식이 진행 중이고 파이럴이 디자이어사가 그 비용을 대고 있었다. 유저 그룹의 누군가가 자기 디지언트를 장난감으로 판 것이다. 뒤이어 그녀는 그 누군가가 바로 대릭이며 그가 마르코를 팔았다는 메시지를 본다. 절대 그럴 리 없다는 답변을 보내려다가 그만두고 데이터 어스 윈도로 돌아간다. 제이스, 통화를 해야겠어. 그동안 넌 협곡 뛰어넘는 연습을 하면 어때? 후회할 거야. 잭스가 말한다. 다음 시합 내가 이길 거니까. 애나는 잭스가 점프에 실패해도 매번 협곡 바닥에서 올라올 필요가 없도록 게임을 연습 모드로 바꾼다. 그런 다음 영상통화 윈도를 열고 데릭에게 전화를 건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그러나 대리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알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 전화할 작정이었어. 그런데 나는 너무 놀라 말을 이을 수 없다. 왜 그랬어? 대릭은 오랫동안 머뭇거린다. 돈 때문이야?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단지 마르코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마르코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거잖아. 마르코가 좀 더 경험을 쌓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다는데 당신도 찬성했잖아. 알아. 하지만 그 뒤로 내가 지나치게 신중했다고 판단했어. 지나치게 신중했다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들은 마르코한테 뇌 수술을 할 거야. 그런 일을 결정하면서 어떻게 지나치게 신중할 수가 있어. 대리기 입을 다물었다가 잠시 후 말한다. 놓아줘야 할 시기까지 생각했어. 놓아줘? 마치 마르코와 폴로를 보호한다는 생각은 일종의 유치한 망상이고 이제 그것을 졸업하기라도 했다는 투였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 나도 몰랐어. 최근까지는. 그럼 언젠가 마르코와 폴로를 법인화할 계획도 포기했다는 뜻이야? 아니, 지금도 그럴 생각이야. 단지 예전만큼은. 그는 또다시 주저한다. 거기 연연하지 않아.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대릭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었던 것일까. 잘 됐네. 대릭의 이 말에 마음을 다친 듯하지만 애나는 개의치 않는다. 모두를 위해 잘된 일이야. 대릭이 말한다. 이제 디지언트를 리얼 스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고 안다고. 정말로 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대릭 자신도 그 말을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 대릭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애나도 상대의 얼굴을 응시할 뿐이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 애나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 윈도를 닫았다. 앞으로 마르코가 그들에게 이용당할 것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영원히 모르는 채로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다. 모두를 구할 수는 없는 법이야. 그녀는 속으로 되낸다. 하지만 설마 마르코가 그런 위험에 노출될 줄이야. 지금까지는 대륙도 그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희생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데이터호스의 윈도에서는 잭스가 희희낙낙 오버카를 조종하며 무게도 롤러코스터에 탄 어린아이처럼 사면을 신나게 오르내리고 있다. 지금 당장 잭스에게 마이런이 디자이어 소식을 알리고 싶지는 않다. 마르코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도의해야 할 텐데 지금은 그런 대화를 나눌 힘이 없다. 지금 애나가 하고 싶은 일은 단지 잭스를 바라보고 뉴로블래스트 이식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조금씩이라도 익숙해지는 것이다. 실로 기분이 묘하다. 어떤 대가를
치를런지를 생각하면 이것을 안도감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잭스의 미래를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부정할 길이 없다. 이제 볼리토프에 취직할 이유도 없어진다. 이 시기에 완료되려면 몇 날이 걸리겠지만 일단 목표가 정해진 이상 시간은 살처럼 빠르게 흐를 것이다. 잭슨은 리얼스페이스에 들어가 친구들과 재화하고 사교 우주에 재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잭스의 미래에 순조로운 항해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앞길에는 여전히 끊임없는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겠지만 적어도 그녀와 잭슨은 그것들에 맞설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애나는 잠시 감미로운 몽상에 잠겼다. 성공한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애나는 잭스가 리얼 스페이스와 현실 세계 양쪽에서 몇 년에 걸쳐 성숙해가는 상상을 한다. 법인화해서 권리를 얻고 취직해서 생계를 꾸려는 상상을 한다. 충분한 자금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 새로운 플랫폼으로 스스로를 이식할 수도 있는 디저트 서브 컬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상상을 한다. 디전트와 함께 자라난 새로운 세대의 인간들이 잭스를 포용하고 애나의 세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을 통해 디전트들을 잠재적인 연애 상대로 바라보는 상상을 한다. 잭스가 희생을 감내하는 상상을 한다. 쉽지 않은 희생도 있겠지만 쉬운 희생도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을 데이시의 기계식 자모 보모 오하이오주 에클런시 국립심리학 박물관에서 개최된 전시회 기계식 자동 보모는 1861년 런던에서 태어난 수학자 레지널드 데이시의 발명품이다. 데이시가 원래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자동 교습기의 제작이었다. 당대의 신기술이었던 축음기에서 영감을 얻어 찰스 베비지가 주창한 해석 엔진의 연상용미를 문법과 산수의 쥐교육 장치를 전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가 구상한 자동 교습기는 사람에 의한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사나 여성 가정교사를 보조함으로써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하는 장치였다. 데이시는 10년 넘게 자동 교습기의 제작에 몰두했고 아낸 에밀리가 1894년에 아이를 낳다가 죽은 뒤에도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연구의 방향을 튼 결정적인 계기는 몇 년 후 아들인 라이오널이 깁슨이라는 보모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다정한 보모의 손에서 자란 데이시는 자신이 고용한 여자 역시 그 보모처럼 살갑게 라이어러를 키워주고 있으리라 몇 년 동안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따금은 응석을 지나치게 받아주지 말라는 지시까지 했다. 데이시는 깁슨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며 주기적으로 매를 때리고 벌로 지독한 맛이 나는 강력한 설사약인 그레고리 파우더까지 먹였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자기 아들이 보모를 죽도록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즉각 그녀를 해고했다. 그런 다음 신중하게 몇몇 후보들을 면접했는데 이들의 양육 방식에 엄청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에 대해 애정을 쏟아붓는 보모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보모들은 깁슨보다 훨씬 심한 체벌을 아이들에게 가하기도 했다. 데이시는 마침내 새로운 보모 한 명을 고용했다. 하지만 그녀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도록 라이어너를 주기적으로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오게 했다. 아이 입장에서는 천국 같았던지 데이시와 함께 있을 때 라이어너는
어른 말에는 무조건 순종했다. 깁슨이 전한 아들의 행동과 자기 눈으로 직접 관찰한 행동 사이의 괴리를 실감한 데이시는 아들을 위한 최선의 양육법이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학자답게 어린아이의 감정 상태를 불안정한 병영 상태에 있는 시스템의 사례로 보았다. 당시 그가 남긴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포함되어 있다. 응석을 받아주면 아이는 버릇없이 행동한다. 이에 부모는 화가 나 필요 이상으로 심한 체벌을 가한다. 그러다 부모는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벌충하기 위해 전부터 더한 응석을 받아준다. 이런 행동을 진폭이 커져가는 도립 진자의 움직임과 닮았다. 만약 우리가 그 진자를 계속 수직 상태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교정은 불필요해질 것이다. 대신은 향후 나이어러를 맡아 키운 일련의 부모들에게 이런 양육 철학을 전수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예의 없이 아이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을 뿐이었다. 아이가 아버지가 아닌 부모들과 함께 있을 때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듯하다. 대신 그는 부모들의 성향이 그의 지침을 따르기에는 너무 변덕스럽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견해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여성은 감정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부모 역할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당시의 사회 통념과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통념과 달랐던 부분이 있다면 과도한 재벌은 과도한 애정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성장에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결국 데이시는 자신의 지침을 충실히 따라줄 보물을 원한다면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동료 학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이시는 자신이 기계 부모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계 부모 제작은 자동 교습기 제작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쉽고 그 판매 수익을 완벽한 자동 교습기 개발 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둘째, 그는 기계 보물을 조기 개입의 기회로 여겼다. 아직 젖먹이일 때 기계 보살핌을 받도록 한다면 나중에 고쳐줘야 하는 나쁜 버릇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대신은 이렇게 썼다. 아이들은 악덕에 물들어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아를 맡기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고 악덕에 물든다. 이성적인 육아는 이성적인 아이들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시가 아이들을 마땅히 부모 손에 키워져야 한다고 단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은 빅토리아 시대의 아동관을 여실히 보여준다. 라이오널의 육아에 직접 관여 경험에 관해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아들 곁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 도리어 내가 피하고 싶어하는 나쁜 버릇들을 들일 수 있다는 점은 나도 자각하고 있다. 나는 그 어떤 여성보다 이성적이지만 아들의 기쁘거나 슬픈 감정 표현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진보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내 연구의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에 라이너는 이미 너무 자라버렸지만 그 의의는 본인도 이해하고 있다. 일단 이 기계가 완성되면 다른 부모들은 내가 내 자식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보다 한층 더 이성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데이시는 재봉틀과 세탁기 제조사인 토머스 브래드포드사와 계획을 맺고 기계식 자동 보모의 제작을 위탁했다. 자동 보모의 몸통은 규칙적인 수요와 요동 운동을 제어하는 태엽 스프링 장치가 점유하고 있었다. 두 팔은 평소에는 아기를 흔들어 주기 위한 요람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미리 지정해 둔 시간이 되면 자동 보모는 수유 위치로 아기를 들어올려 유아용 조제 우유가 든 용기와 연결된 전용 고무 젖꼭지를 노출시켰다. 자동 보모의 몸에는 메인 스프링을 감는 크랭크 핸들 말고도 자장가를 재생하는 축음기 태엽을 감기 위한 작은 열쇠가 달려 있었다.
즉흥기는 자동 보모의 머리 내부에 넣기 위해 극도로 소형화된 탓에 특별히 찍어낸 소형 음반만 재생할 수 있었다. 자동 보모의 아랫부분에는 가압 페달도 하나 달려 있었는데 이것을 밟으면 오물 배출 펌프가 아기의 고무 기저귀에 연결된 2개의 호스에서 오물을 빨아들여 요강으로 배출시켰다. 기계식 자동 포무는 1901년 3월에 판매를 개시했다. 당시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에는 이런 광고가 실렸다. 여러분은 성격도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식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현대적이고도 과학적인 최신 양육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시의 기계식 자동 포모. 인간 포모의 유일무이한 대체품이 되어줄 자동 포모의 장점. 아기가 정확한 수유와 수면 시간을 지킬 수 있게 교육합니다. 신체 기능을 마비시키는 마취제를 쓰지 않고서도 아기를 재울 수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며 따로 머물 방도 필요치 않고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악영향에서 노출시키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고객들의 추천사. 우리 아이는 이제 완벽하게 얌전해져서 곁에 두고 있어도 아주 좋아요. 예전에 고용했던 아일랜드인 하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요. 우리 가정 전체에 축복이 내린 기분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부모가 보살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고문의 지식을 이성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다고 홍보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없는 부모에 대한 부모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데이시의 사업 파트너였던 토머스 브래드포드사의 노련한 마케팅 전략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기계식 자동 보모의 개발자인 데이시의 진짜 동기가 드러낸 대목으로 주목하는 역사가들도 있다. 자동 교습기는 줄곧 여성 가정 교사들을 위한 보조 도구로 묘사했던 것에 반해 기계식 자동 보모는 인간 보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위치까지 격상시켰기 때문이다. 여성 가정 교사들이 중상류층 출신자들이 많았던 데 비해 부모들은 노동자 계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시의 이런 태도는 무의식적인 계급적 편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매력이 무엇이었든 기계식 자동 포모는 짧게나마 인기를 끌며 6달 동안 150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데이시는 자동 포모를 구입한 가정들에서 이 기계가 제공하는 양육의 질에 전적으로 만족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입증할 방법은 없다. 광고문에 쓰인 추천사들 또한 당시 관행대로 모두 허구일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901년 9월에 나이저 호손이라는 이름의 갓난아기가 그를 안고 있던 자동 포모의 메인 스프링이 파손된 직후 바닥에 떨어져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아기의 사망 소식은 빠르게 번졌고 데이시는 쇄도하는 반품 요구에 직면했다. 데이시는 호순 가족의 자동 보모를 점검했고 손으로 감는 방식의 태엽 장치가 작동 시간이 늘어나도록 무단 개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다. 호손 가족을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자동 보모는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더없이 안전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아무 결실도 맺지 못했다. 이제 데이시의 기계에게 아이를 맡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계식 자동 보모의 안정성을 입증할 목적으로 데이시는 자신이 다음에 낳을 자식을 이 기계에 맡기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 만약 그가 이 실험에 성공했더라면 자동 보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기회는 영영 주어지지 않았다. 데이시는 아내가 점찍은 여자들에게 장차 태어날 자식들과 관련해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발명가는 자기와 함께 이 위대한 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으로 정원을 대신했고, 교제 중이던 그 어떤 여자도 이런 요청에 쾌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했다. 몇 년 동안 실패를 맛본 끝에 마침내 대신은 적대적인 대중에게 기계식 자동 보물을 팔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그는 이 사회가 기계에 기반을 둔 양육법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계몽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자동 교습기 제작마저 포기하고 순수 수학 분야의 연구를 재개했다. 대신은 수론 논문을 여러 발표하고 케임브리지에서 강의를 계속하다가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의 맹위를 떨치던 1918년에 세상을 떠났다. 1925년 런던 타임스에 과학의 재앙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많았더라면 기계식 자동 보모는 완전히 잊혀질지도 모른다. 이 기계 대조 해당 기사의 철회를 요구했다. 신문사 측이 거절하자 그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졌다. 그러나 나이얼러 대신은 이에 굴하지 않고 기계식 자동 보모가 견실하고 인도적인 자녀 양육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고, 이성적인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에 관한 아버지의 이론서를 자비로 출판하기까지 했다. 나일러리 본씨는 대신에 이에 굴하지 않고 기계식 자동 보모가 견실하고 인도적인 자녀 양육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고, 이성적인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에 관한 아버지의 이론서를 자비로 출판하기까지 했다. 나일러 대신은 본가 저택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 보모들을 다시 손본 다음 1927년 다시 시장에 내놓았다. 그렇지만 단 한 명의 구입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영국 상류 계급의 고질인 체면 문제의 책임을 떠넘겼다. 가전제품들이 전기 하인으로 홍보되며 중상층에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상류층 가정에서는 어느 쪽이 더 잘 보살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체면 때문에 인간 보물을 계속 고용한다는 논리였다. 동료들은 자동 보물을 개량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하게 거부하는 라이어널 대시의 태도를 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라이얼럴은 태엽 스프링 구동 장치를 전기 모터로 대체하라는 기술 전문가의 제안을 무시했고, 상품명에서 대시라는 이름을 삭제하라고 권유한 다른 전문가를 해고했다. 라이어럴 대시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동 보모를 이용해 자기 아이를 키우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1932년이 되자 그럴 용의가 있는 신부를 찾는 대신 갓난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선언했다. 향후 몇 년 동안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의 가심란에서는 입양된 아이가 기계 부모의 손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뜬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그 무렵에는 자동 보모에 대한 관심 자체가 거의 사라져 버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상을 알아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커리 램셔드 박사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아이를 둘러싼 진실은 결코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다. 1938년 램세드 박사는 지금은 베일리스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브라이튼 정신요양병원의 자문으로 근무하던 중 에드먼드 데이시라는 이름의 어린아이를 만나게 됐다. 이번 당시 기록에 따르면 에드먼드는 2살이 될 때까지 자동 보모에 의해 순조롭게 자랐지만 라이어럴 대신은 그 시점에서 아이를 다시 인간 보모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에드먼드가
그의 명령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되고 얼마 후 의사로부터 정신박약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는 자동 보모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데 적절한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한 나이어널 대신은 에드먼드를 브라이튼 요양병원으로 보냈다. 병원 관계자들이 램셔드 박사의 자문을 구한 것은 에드먼드의 왜소한 제격 탓이었다. 이미 5살이었는데도 신장과 체중이 겨우 3살 배기의 평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브라이튼 요양병원의 아이들은 다른 유사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키가 크고 건강했다. 직원들이 환자들과 가급적 교류하지 않는다는 당시 관행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돌보는 환자들에게 애정을 베풀고 신체 접촉을 허용함으로써 현재는 심리사회적 외소증이라고 불리는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어린아이의 성장 호르몬 분비를 저해하는 증세를 예방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고아원에서는 이런 질환이 만연했다고 한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에드먼드 대시의 발달 지원을 인간과의 실제 접촉이 아닌 기계식 자동 보모의 보살핌으로 대체당한 결과라고 타당하게 판단하고 자신들의 보살핌을 받으면 에드먼드의 체중도 늘어나리라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 지난 2년 내내 간호사들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에드먼드의 몸은 거의 자라지 않았고 병원 관계자들은 이 현상의 이면에 어떤 생리적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었다. 림세스 박사는 심리사회적 외소증이 맞지만 에드먼드의 경우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뒤바뀐 일종의 특이 변종으로 봐야 한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에드먼드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과의 접촉이 아니라 기계와의 접촉이며 그의 체격이 왜소한 것은 몇 년 동안 자동 보모의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양육을 맡길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아버지에 의해 자동 보모를 박탈당한 결과라는 것이었다. 만약 박사의 가설이 옳다면 기계식 자동 보모를 되찾게 해주면 에드먼드는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할 것이었다. 램세드는 자동 보모를 입수하기 위해 라이언을 데이시를 만나러 갔다.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나 쓴 논문에서 당시의 면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라이언 데이시는 한 아이의 어머니가 적절한 혈통임을 확인하는 대로 그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재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에드먼드를 이용한 실험이 실패한 것은 오로지 그 아이의 태생적 전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아이의 어머니 탓으로 돌렸다. 에드먼드의 부모에 관해 알고 있는 바를 묻자 그는 묘하게 거친 어조로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후에 나는 라이어널 데이시가 에드먼드를 입양한 고아원을 방문했고 입양 기록을 통해 아이의 어머니가 과거 라이어널 데이시 하녀로 일한 적이 있는 엘리너 하디라는 여자였음을 알게 되었다. 에드먼드가 라이어널 데이시의 사생아라는 점은 명백해 보였다. 라이어널 데이시는 자신의 실패한 실험이라고 여기는 것을 위해 자동 보물을 기증할 용의는 전혀 없었지만 램세드 박사에게 보모 하나를 파는 데는 동의했다. 램세드는 브라이튼 요양병원에 있는 에드먼드의 방에 그것을 설치하게 했다. 에드먼드는 자동 보모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껴안았고 그날 이후 자동 보모가 근처에 있는 한은 장난감을 가지고 즐겁게 놀곤 했다. 향후 몇 달에 걸쳐 간호사들은 에드먼드의 신장과 체중이 착실하게 늘어나는 것을 기록했고 그 결과 램세드 박사의 진단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에드먼드의 인지적
지체가 선천적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그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잘 자라는 데만 만족했다. 그러나 램세드 박사는 에드먼드와 기계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가 아이의 발달에 상상 이상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느꼈다. 에드먼드가 정신박약 진단을 받은 것은 단지 그가 인간 교사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기계 교사에게는 그보다 나은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가설을 입증할 방법은 없었다. 설령 레지널드 레이시가 자동 교습기의 제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해도 당시 에드먼드에게 필요한 종류의 교육을 제공하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과학기술은 1946년이 되어서야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 방사선 장애에 관한 일련의 강연을 한 덕에 램세드 박사는 시카고 소재 아르곤 국립 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친분이 있었고 최초의 원격 베니플레이터 방사성 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 발들을 시범 구동하는 자리에 입회할 수 있었다. 박사는 그것을 보자마자 이 장치가 에드먼드의 교육에 유용할 것임을 직감했고 브라이턴 요양병원에서 사용할 한 쌍의 원격 매니플레이터를 입수했다. 이때 에드먼드의 나이는 13살이었다. 그는 그때까지 자신을 가르치려는 병원 관계자들의 시도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기계팔들은 단박에 그의 주의를 사로잡았다. 간호사들은 원래의 자동 보모에 내장되어 있던 유성기의 저음질 자장가 음성을 모방하는 인터콤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말을 걸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에드먼드가 자기들의 목소리에 반응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몇 주가 지나자 에드먼드의 인지 능력은 그들의 추측과 달리 지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들에게는 단지 에드먼드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진전이 있다 보니 램세드 박사는 라이오널 데이시가 병원을 방문하게끔 설득할 수 있었다. 에드먼드가 왕성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본 라이오널 데이시는 자기가 이 소년의 두뇌 성장을 어떤 식으로 저해했는지를 깨달았다. 램세드 박사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라이오널 데이시는 아버지의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해야 하고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고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기계와 너무나 긴밀하게 결합된 나머지 다른 인간을 인식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님도 당신의 의도가 선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말했다. 램세드 박사님,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군요. 제가 보통 과학자라며 결과가 어떻든 그의 이론을 입증하려는 제 노력은 그 영향력의 증거가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바로 그 레지넌을 데이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이론이 틀렸음을 2번이나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제 전생애가 아버지의 애정이 아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라이오널 데이시는 자신의 집에 원격 매니플레이터와 인터콤을 설치하고 에드먼드를 데려왔다. 그는 에드먼드가 폐렴에 걸려 사망한 1966년까지 이 기계를 매개로 한 아들과의 교류에 헌신했다. 라이오널 데이시는 이듬해 사망했다. 여기 전시된 기계식 자동 보모는 램세드 박사가 브라이튼 요양병원에 수용된 에드먼드의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라이오널 데이시가 소유하고 있던 자동 보모들은 아들인 에드먼드가 죽었을 때 모두 폐기되었다. 본 박물관에 이 귀중한 유물을 기증해 주신 램세드 박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